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의 개발 그리고 관리론 관련한 쟁점들을 보겠습니다. 29회 문제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아주 유용화시켜서 맨날 나왔던 주제들이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에서 먼저 제일 처음에 논의하게 될 것이 부동산 개발의 분류라는 주제. 요게 역시 이번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자, 부동산 개발의 분류, 크게 이제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것과 민간개발,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공동개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공공개발을 1섹터 개발이라 부르고요. 거의 시험에는 구성이 되지 않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위 이제 실행하는 개발을 가리켜서 공공개발이란 1섹터 개발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2섹터 개발, 민간개발에서 이번 시험에 구성이 됐었고요. 이 민간개발이라고 하는 거 크게 이제 분류하면 자체개발사업과 지주공동사업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 토지 소유자가 직접 모든 것을 시행하는 개발을 가리켜서 자체개발사업. 그래서 부동산 개발을 기획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도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고 그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그런 형식의 개발을 가리켜서 자체개발사업.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개발을 가리켜서 자체개발사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대응해서 지주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텐데 이건 토지 소유자하고요 개발업자가 같이 한 형식의 개발을 가리켜서 지주공동사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크게 이제 보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개발을 논의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이게 이제 구체적인 형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올해 29회 때 출제가 됐던 주제인데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하는 것과 신탁 방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이때 이제 29회 때 이제 구성했던 쟁점인데 자, 둘 다 이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결합이 된다라고 하는 점은 공통적인 이슈가 되게 될 텐데 사업 수탁 방식,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을 시행을 의뢰하고요. 개발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수를 받는 방식,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가리켜서 수탁 방식 이렇게 정의하는데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 자체를 개발업자에게 이전하지 않는 형식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 신탁 방식, 맡겨서 하는 개발에서 이 신탁에 대해서는 등기법이라든가 몇 군데서 한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위탁자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 수탁자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위탁자가 돼서요. 자, 누구한테 수탁자, 신탁회사한테 부동산을 맡깁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 그래서 종국적으로 이제 일정한 수익 등을 위탁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식, 배당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소위 이름하여 신탁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신탁 방식하고요, 수탁 방식을 비교하는 거. 자, 신탁 방식은 토지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이고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지 않는 요것만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 보면 자체개발사업과 지주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때 지주공동사업이라고 하는 범주에는 사업수탁 방식과 그 다음에 신탁 방식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사실은 이 외에도 지주공동사업은 종류가 겁나 많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종류가 많아. 한 7, 8개 됩니다. 근데 그것들은 한 번도 답이 된 적이 없고요. 답이 되는 것은 신탁 방식과 수탁 방식을 비교하는 그 형식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민간 개발이라고 하는 개념 크게 두 개, 자체 개발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지주 공동 사업이라고 하는 거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주 공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탁 방식과 신탁 방식 역시 두 개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회 때 출제가 됐던 주제 중에 하나가 공공과 민간의 공동개발, 얘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은 한 15년 동안 한 5번 정도 출제가 됐던 이슈가 민관과 공공의 공동 개발이라고 해서 이 영문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챕터를 접근해 갈 때는요, 영어 단어 가지고 다 끝장을 봐야 됩니다. 어차피 시험 지문을 구성할 때 B라고 하는 거, T라고 하는 거, L, 그 다음에 BTL 있고 BTO 이런 식으로 원문을 다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그냥 영어 단어대로 그대로 접근을 하시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 B라고 하는 것은 build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될 것이고요. 이게 준공한다 또는 완성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라고 하는 것은 transfer라고 해서 소유권의 이전 또는 귀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 이런 표현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BTO 방식 이런 것들을 할 때는 BOT도 마찬가지고요. O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own, 보유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operate, 운영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험지에 BTL 하고 나서 괄호 열고 build, transfer, lease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영문 그대로만 가시면 되는데 먼저 BTL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익시설이 준공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권을 유보한 채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귀속하는 방식으로서 마지막에 국가지자체로부터 임대를 받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BTL 방식이고요. 키워드를 잡으셔야 되죠. 준공이라고 하는 거, 귀속이라고 하는 거, 임대료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주요한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BTL 방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TO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먼저 build, 준공이라는 표현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transfer, 귀속 이런 표현이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own해서 보유한다라는 식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자 사회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준공한 다음에 국가지자체 소유권이 귀속이 되되 자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운영 소유권을 보유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그래서 실제 문제 구성할 때는 뭐 그런 거 나와요. 이게 민자도로를 개설을 한다라든가 군인 아파트를 건설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시 지문을 하는데 어차피 시험을 풀어가실 때는 그냥 순서대로 BTL, BTO 이렇게 딱딱 끊어서 가는 게 현실적인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TL, 그 다음에 BTO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문제를 어렵게 이제 구성하면은 BTOL 이런 방식이 보이게 됩니다. BTOL 방식은 보시다시피 존재하지 않습니다. BTOL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뭐라고 BTL 방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이 챕터에서 어려운 것. 얼핏 보면 BTOL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BTL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세 번째, BOT 방식에서 사익기반시설이 준공된 후, 그러니까 B라는 것이 먼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한 채, 소유권을 보유한 채 O라고 하는 것이 나올 테고 시설 운영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일정 기간 후에 국가지자체에 귀속하는 방식에서 이걸 BOT 방식에서 자 이게 하나하나 영문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면 다 해결을 할 수 있고요. 자 BLT 방식이라고 하는 거 사회 기반 시설이 준공된 후 일정 기간 동안 국가지자체에 임대해서 자 투자비를 회수하고 일정 기간 후에 국가지자체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이라고 해서 결국은 영어하고 한글 단어를 매칭시키게 되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BOO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이 준공된 후 소유권 그리고 운영권을 보유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BOO 방식이다라고 해서 요거는 영어대로만 가면 거의 다 해결할 수 있고요. 딱 하나 좀 문제 어렵게 구성할 때 BTOL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BTOL처럼 보이는 것은 BTL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가시게 되면 거의 이제 한 문제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방식이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공동 개발은 사실은 이제 엄밀히 의미를 새기면은 엄청 공부량이 늘어나게 될 텐데 시험 준비를 하실 때는 이렇게 딱딱 끊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식에서 자 이렇게 해서 개발 사업의 분류라고 하는 거 다시 포인트 정리하면은 지금 자체 개발 사업과 지주 공동 사업 중에서 자체 개발 사업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형태의 개발을 가리켜서 자체 개발 사업 그리고 지주 공동 사업은 종류를 구분하는 거 수탁 방식과 신탁 방식을 비교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 그리고
자, BTL, BTO, 그다음에 BOT, 그다음에 BLT, BOO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쓸 수 있는데 그냥 영문 순서에 따라서 접근하게 되면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출제된 비중을 보면은 자, 지금 이제 민간과 공공의 공동 개발이라고 하는 게 자,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그다음에 29회 때 출제가 됐던 것이 바로 지주 공동사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분을 해서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자, 개발사업 분류할 때 자, 먼저 논의할 것이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환지 방식이 있고요. 혼용 방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에서 공부하는 개념이냐면 2차 과목 부동산 공법 챕터에서 논의를 하죠. 신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 수용 방식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겠다.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상금 얼마를 주고 땅을 강제로 뺏어내는 방식 이걸 우리가 수용 방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뭐 거의 따져물을 게 없어요. 시험 문제는 100% 출제했던 것이 환지 방식이라는 것만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에 따라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라는 의미는 바꿀 환자, 땅 짓자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 주지 않습니다. 땅을 다 모아서 그 사업을 완성을 하고 나서 다시 토지로 분양해 주는 방식을 가리켜서 환지 방식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용 방식이라고 하는 거 섞어서 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혼용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100% 환지 방식만 가지고 환지 방식의 특징을 쭉 나열하면서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 방식이 뭐냐 이런 식의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요에는 3회 24회 때 요때까지만 출제가 되고 요즘은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는데 어찌 됐든 간에 자 바로 환지 방식이라는 개념 하나 기억을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의 분류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해서 2차 부동산 공법 과목에서 공부를 하는 주제인데 27회 때 정비사업의 분류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비사업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산 하나 그려놓고 제일 산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덕배기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재건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차 과목할 때도 필요한 개념인데 일단 외우는 방법은 저단, 열상, 양호 이렇게 단순하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과거에 달동네 개선 사업이라고 불렸던 것들 이걸 우리가 지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라고 해서 키워드 저소득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민이 들어가면 어떻다? 이게 바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왜 달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느냐라고 할 때 뭐 다른 거 아니죠. 형편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이것을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저소득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바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 한편 이 달동네에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보다는 아무래도 단독주택 등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독 다세대 주택 등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단독 들어가면 어떻다?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소득에 저하고요. 단독주택의 단을 떼어내서 이걸 이름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래서 저단이라고 하는 거 하나 외우셔야 되고요. 그러면 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재개발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설이 열악하고 라는 표현 들어가 있어요. 열악하고 라고 하는 거. 자, 뒤에 이제 재건축과 비교를 해야 될 사안 중에 하나인데 자, 정비기반설 열악하다라고 하면 뒤에 볼 것도 없이 재개발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 공업적 등에서 자,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을 묶어서 자, 재개발 사업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법조문을 그대로 끌고 와서 출제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니까 열악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열악하고 상업지역. 그래서 열상 들어가면 열이나 상이 들어가면 그때는 재개발 사업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건축은요. 양호라고 해서 정비기반설 양호 and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가리켜서 재건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나중에
정비법 2차 과목을 가서 보게 되면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이냐 아니냐를 따져묻는 방식의 소위 안전진단이라는 개념이 도출되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 부동산 학개론 영역에서 공부하실 때는 그냥 저당, 열상, 양호에서 대신 용어의 정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라고 하는 거, 저단, 열상, 양호라고 하는 거, 이렇게 뼈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류인데,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28회 때, 27회 때 연속 나왔던 민간과 공공의 공동개발, 이 형태가 제일 출제 유력해 보이고요. 29회 때 나왔던 게 바로 신탁 방식과 수탁 방식을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7회 때 출제가 됐던 주제가 바로 정비 사업의 분류라고 하는 거, 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데, 하여튼 이게 27회 때 한번 난리가 났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실 때도 자, 2차 과목이랑 좀 연계가 되는 것들 미리 교재에 다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류는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들을 묶어서 1년에 최소 한 문제, 많으면 한 2문제까지 구성되는 영역이 바로 개발 사업의 분류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검토하게 될 주제가 부동산 개발의 절차라고 하는 거. 자, 부동산 개발의 절차 상당히 이제 26회 때쯤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절차를 가지고 한번 구성을, 자,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것이 마케팅, 자, 먼저 구상, 아이디어 단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냥 대강 수익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을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지 매입을 하게 됩니다. 부지 매입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테고, 그래서 타당성 분석 결과 괜찮다 그러면 금융이라는 과정이 필요할 테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마케팅, 뭐 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 아이디어 구상 단계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 부지 매입하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금융, 그 다음에 마케팅, 이 전반의 과정을 거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절차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 개발 단계 중에서 앞으로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여기서 발생할 수입, 그 다음에 비용 등, 또는 이제 투입되는 비용 등을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수익성을 검토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소위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위험 분석이라고 해서 나중에 투자론 영역에 가서 보시게 되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뭐 이런 얘기 할 때 자, 같이 묶어서 보는 것이 위험의 측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측정 중에서 뭐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 게 여기랑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뭐냐라고 했을 때 법률 위험하고요, 시장 위험하고 비용 위험,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예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 것부터 간단하게 알려버릴까요? 자,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가리켜서 저희 시장 위험 예시를 했던 것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한 공실률의 증가라든가 공사 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시장 위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좀 밋밋해요. 이게 따로 외운다는 느낌이 뭐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그렇게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비용 위험이라고 하는 거, 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상의 위험을 가리켜서 비용 위험이라 부르죠. 그래서 자, 이때 개발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가리켜서 소위 이제 비용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가치 하락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발 사업 투자 들어갈 때 1억이라는 금액과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1억이라는 금액은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나중에 이제 투자론 공부하실 때 화폐 시간적 가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 유형으로서 시장 위험하고요, 비용 위험. 자, 요거는 뭐 그런 단어가 있다 정도 좋은데 어차피 이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문제는 100% 법률적 위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영역을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이제 하는 분들의 기본 속성 자체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경제학과 출신들이 부동산 학 쪽에서 주로 강의를 하고 또 뭐 책을 쓰고 대학 교수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시장 위험이라든가 비용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모르는 게 하나 있죠. 법적 제도, 법 제도에 관한 위험. 자, 법 제도에 관한 부분은 약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거의 유형화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 법률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출제 이슈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출제위원들도 똑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텐데 자기가 보기에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거, 이걸 가지고 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률적 위험이라고 해서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법적 위험과 사법적 위험이라는 것을 이름하여 법률적 위험 해서 주된 출제 이슈, 법률적 위험 중에서도 바로 공법상 위험이라는 게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법상 위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다 보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놓은 개념을 가리켜서 용도 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위해서 조금씩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논하게 되는데 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는 나중에 또 정책만 할 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대책 중에 하나라고 해서 따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땅을 샀습니다. 개발 가능한 토지인 줄 알고 땅을 샀는데 자, 살 건 지금 이제 예비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는 땅을 사기 전이네요. 그래서 땅을 지금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 가능한 용도 지역인데 나중에 개발이 불가능한 용도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돼버리면 땅 샀다가 꽉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용도 지역, 지구 등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가. 또 비슷한 개념 중에 하나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지문이 한번 시험 지문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죽음의 땅입니다. 뭔 소린가 하니 어떤 땅을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땅을 샀는데 그 토지가 만약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것에 묶여 있게 되면 사실상 전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분석에서는 법률적 위험, 그 중에서도 공법상 위험을 명확히 분석해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공법상 위험을 소홀히 하게 된 분석을 법률적 위험, 좀 더 구체적으로 공법적 위험에 어떤 분석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나중에 자, 사업 추진한다고 시작했다가 사업이 엄청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같이 맞물려 있는 개념이 그 얘기죠. 이렇게 공법상 위험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을 하게 되면 소위 이제 공법적 위험 등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이 예비 타당성 분석에서 출제 포인트가 두 가지가 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법률적 위험이라고 하는 개념, 요게 하나 출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법률적 위험이라는 게 하나의 이슈. 다시 갑시다. 자, 예비 타당성 분석에서는 자, 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 시장 위험이라든가 또는 비용 위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주된 논의의 포인트는 법률적 위험에 대한 분석이라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법률적 위험 관련해서 자,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공법상 위험. 자,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에 따른 위험이라든가 또는 용도적 지구의 변경 등에 따른 위험 이런 것을 가리켜서 공법상 위험이라고 부른 데 있어 하여튼 공법적 위험 이 주제를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간단한 내용인데 가끔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당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냐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냐를 구분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 자,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위험,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구분을 했을 때 먼저 통제 가능한 위험으로서 딱 하나 시험 지문에 나왔었죠. 부실 공사에 따른 하자 담보 위험이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개발업자가 당연히 건물을 잘 만들게 되면은 이런 위험은 피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성실 시공하면 이런 하자 담보 책임은 하자 담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요건 이제 그렇다 치고 나머지가 이제 소위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라고 해서 몇 개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매장 문화재의 출처에 따른 위험. 해서 이게 뭔 소리냐면 전에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자, 삼표 레미콘인가요? 그 이제 송파 쪽에서 그 공장이 이전하게 되는데 거기 밑에 이제 땅 산 사람이 땅을 이제 우리 건물 등을 짓기 위해서 굴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법상 이제 굴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굴착하다 보니까 밑에 이제 레미콘으로 아주 도배가 되어 있는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은 자, 삼표 레미콘이라는 회사에서 과거에 건물 지을 때 땅 팠겠죠. 땅 파니까 문화재 등이 발굴되니까 그 덮어버린 거예요. 자, 레미콘으로 덮어버렸던 그런 사건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매장 문화재 출처에 따른 위험 같은 경우는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한강가라든가 어떤 강변을 중심으로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문화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때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고려 청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적 이런 것들이 다 문화재의 한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중에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자, 거시적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개인 개발업자가 이렇게 개발업자가 어떤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것도 통제 불가능한 위험의 예시로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지 주변에 사회 간접 시설, 자본시설의 지연 위험에서 이게 이제 인천 지역에서 청라지구 이런 데가 많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청라지구라고 해서 신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뭐 개발을 안 해요. 자, 다른 개발을 안 한다는 게 뭐냐면은 자, 도로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학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가끔 이제 보도 보게 되면 황무지 아파트만 지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아파트 건설하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위험 중에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외 행정의 변화에 따른 사업 인허가의 지연 위험이라고 해서 과거 법령에서는 허가 나오고 인가 나오는 그런 사안이었었는데 자, 법령 또는 행정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인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는 거. 이건 이제 방법이 없죠. 점집을 가서 물어볼 수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위험하고 통제 가능한 위험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일단 이 챕터에서는 지금까지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통제 가능한 위험, 요거 하나. 그게 바로 부실 공사에 따른 하자 담보 위험이라고 하는 거, 이건 통제 가능한 위험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요 정도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갑시다.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 자, 부지 매입하기 전에요. 대략의 계략적인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예비 타당성 분석. 이 중에서는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거기는 비용 위험이라든가 시장 위험이라든가 법률적 위험의 분석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공법상 위험의 분석이라는 게 주된 논의의 대상.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위험이라고 하는 거. 자, 관리 가능한 위험과 관리 불가능한 위험으로 해석 두 구분해서 시험에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해서 예비 타당성 분석에 관한 주제를 보셨고요. 자, 그럼 다시 전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절차를 보게 되면 먼저 아이디어 구상 단계가 있게 될 것이고 대강 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이런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는 과정 다음에 있게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제 부지 매입의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를 매입했으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수익 또는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자, 바로 타당성 분석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계산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나중에 감정평가 등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개별 물건에 대한 그 감정, 가치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서 하는 것이 소위 이제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나중에 그 지역 분석은 경우의 수가 인근 지역에 대한 분석하고요. 유사 지역에 대한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자, 개별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석 먼저 하고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해야 됩니다. 자,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야. 지금 원룸을 지어서 얼마의 이익이 발생할 것인가, 원룸을 지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단순하게 분석하고 요것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을 먼저 검토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입지 개수라는 것을 구하시오라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내가 안양시에다가 원룸을 몇 동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자 한다라고 또는 임대사업을 하고자 한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원룸 지을 때 비용 얼마 들어가고 이게 매출에 얼마가 발생하고 이것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 이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봐야 된다. 자, 원룸에 입주할 만한 사람이 전혀 그런 인구 구성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룸 짓게 되면 쫄딱 망하잖아요. 그래서 자, 소위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개념에서 그 지역의 특징을 파악해 보는 것, 이걸 우리가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자,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이런 이제 공식을 볼 때 전체분의 일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기본 공식 자체가 전체분의 일부라고 하는 거. 자, 어차피 계산 문제 요게 한 17, 18회 때까지 한 10여 년 전에 한참 유행하다가 요즘에 가끔 나오는 그런 출제 한 4, 5년 정도에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학개론에서요, 계산 문제 영역들은 가능하면은 하면 돼. 다들 이제 하기 싫어서 두려워서 멈추게 되는데 일단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전체 공식을 다 외우기 앞서서 전체분의 일부다라는 전체 그림이 세팅이 돼야 돼. 그래서 입지 개수를 구하는 방식, 자, 보니까 분모 자료를 보니까 전국 나와 있습니다. 분자 자료는 A 지역 나와 있어요. 그래서 A 지역에 예를 들어서 X 산업에 예를 들어서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되면 먼저 전체 분모 볼까요?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전국의 X 산업의 고용자 수 이렇게 이제 소리를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의 자리를 보면 A 지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A 지역의 X 산업의 고용자 수. 전체로 보면 전국 들어갔었고 A도시 이렇게 자, 분모의 자리는 전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자의 자리는 일부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또 자, 분모를 갖고 분석하면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전국의 X 산업의 고용자 수 해서 자, 이 중에서 분자는 또 일부만을 얘기합니다. 또 자, 분자의 자리를 보니까 A 지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A 지역의 X 산업의 고용자 수에서 이걸 공식을 외워서 거의 구구단처럼 풀 수 있어야지 실제 시험장에서는 해결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그림은 뭐라고요? 자, A 지역의 X 산업의 고용자 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될 텐데 이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라는 거, 공식은 뭐라고요? 전체분의 일부라고 하는 거, 이게 뼈대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전체분의 일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문제 가면서 다시 한번 공식을 확인을 해볼까요? 자, 먼저 지역경제 분석 얘기 좀 이따 문제 가지고 보겠고요. 자, 이렇게 지역경제 분석을 해서 그 다음 단계가 시장 분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수요와 공급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을 가리켜서 시장 분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양시의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입지하고 있다. 그래서 원룸이 장사가 되겠다라는 특징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지역에서 원룸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고 또는 공급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을 가리켜서 즉 수요와 공급을 확인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시장 분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시장 분석에서 제일 이제 엑기스가 될 것이 뭐냐면 시장성 분석이라는 개념. 자, 내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원룸을 한 2동 일 건데 이게 이 동네에서 먹힐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시장성 분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굳이 절차를 구구절절히 얘기하면 지역경제 분석, 입지개수 먼저 확인해 봐야겠고요. 시장 분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수요 공급 상태를 확인해 보는 과정, 그리고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뭐라고요? 시장성 분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성
시장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게 될 이 원룸이 얼마나 시장에서 먹힐 것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을 시장성 분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부동산이 미래 현재 시장에서 얼마나 매매 임대될 수 있을 것인가를 조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시장성 분석에서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제3자 입장에서 수요 공급을 쓱 확인해 보는 것을 시장 분석이라고 부르고 시장 성 분석은 그 시장에 내가 참여자가 됐을 때 이게 얼마나 먹힐 것인가, 내 제품이 얼마나 시장에 어필을 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시장성 분석과 똑같은 개념이 바로 흡수율 분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장성 분석의 한 유형이 될 텐데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랑 비슷한 원룸을 5년 전에 지어서 분양하고 임대했던 사람의 자료를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만에 임대했다 또는 분양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가는 과정, 이게 바로 흡수율 분석. 그래서 흡수율 분석은요, 과거에 만들었던 이 원룸이 얼마나 시장이 잘 흡수가 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흡수율 분석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 흡수율 분석은 과거의 추세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결국은 지금 데이터 자체가 추세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의 추세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다만 종국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미래 흡수율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흡수율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성 분석에서 가장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흡수율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은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얼마나 매매 임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미래 흡수율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율 분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봤고요. 여기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뭐랑 헷갈리냐면은, 자, 투자론 파트에서 자,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민감도 분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자, 투자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될 것이고요.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의 한 예시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흡수율 분석 또는 뒤에서 민감도 분석,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는 것. 민감도 분석은 그런 거죠. 어떤 부동산 개발자, 임대, 투자에 있어서 어떤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조금씩 변화를 줘가면서 종국적인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을 가리켜서 민감도 분석. 그래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민감도 분석을 해보니 민감도가 낮을수록 어떻다? 좋은 투자 대안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해서 흡수율 분석 이런 개념 보셨고요. 자, 여기까지가 소위 타당성 분석의 의미가 될 텐데 결론 볼까요? 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동일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이때 개발업자에 따라서는 그 투자안에 대해 개발안에 대해서 채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런 명제가 시험에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슈는 되지 않겠고, 여기서는 이제 문제 구성 자체가 하나가 입지계수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흡수율 분석이라는 개념, 요걸 갖고 이슈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게 되면 문제 한번 볼까요? 공식이에요. A 지역의 X 산업의 고용자 수에서 분모를 보면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전국의 X 산업의 고용자 수, 분자에는 A 도시 A 지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A 지역의 X 산업의 고용자 수,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이 이런 식이에요.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A 도시, B 도시, C 도시, D 도시에 바로 입지 개수를 X 산업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취지가 될 텐데,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는 전체 분모부터 먼저 해결하고 들어가야 되죠.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리 얼마가 주어져 있냐면요.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는 6,250명이고요. 전국의 X 산업의 고용자 수는 3,350명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분모를 6,250분에 3,350 이걸 미리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A 도시의 X 산업의 입지개수를 구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전체가 얼마예요? 1000이고 X산업이 400. 그러면 400 나누기 1000, 그 다음에 3350 나누기 6250.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0.74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두 번째, B 도시의 경우, 전체 고용자 수가 2000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B도시 X 산업이 1200에서 1200 나누기 2000 하고 앞에서 구했던 그 값을 다시 나눠주면 된다. 이런 식의 취지. 그 다음에 이제 C도시 650 나누기 1150 그리고 앞에 쓰던 분모를 그대로 다시 나눠주는 방식. 그리고 D도시에 있어서 입지계수, X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할 때는 1100 나누기 2100 요거 하고 나머지 앞에서 나왔던 부분을 그대로 활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지계수를 구하시오 또는 입지계수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나열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되는데 시간들이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됩니다. 해서 미리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을 전국의 X 산업의 고용자 수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게 미리 계산해서 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렵다라기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하여튼 계산 문제 중에서 어렵지 않다. 기본이 되는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개발론 첫 번째 주제 보셨고요. 이제 잠시 끊었다가 마케팅 그리고 관리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